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나와 한 주장들이 하루 만에 뒤집혔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서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한 적 없다. 계엄 관련 쪽지를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준 적도 없다. 이렇게 모조리 부인했지만 청문회에 나온 전 국정원 차장은 싹 다 정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마치 들리는 듯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또 외교부 장관은 자신은 대통령에게서 직접 쪽지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다른 모든 관련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 소식 하이빈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 직전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이른바 쪽지를 준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한참 있다가 언론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국방장관밖에 없는데 국방장관이 그때 이제 부속이 돼 있어서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서 쪽지를 건네준 건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4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준 거 맞죠? 그 사실입니다. 조 장관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서 지난달 열린 본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건넨 쪽지엔 계엄 이후 각 부처에서 해야 할 지시사항이 담겨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최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엔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비비를 편성할 것, 조 장관에겐 재외공간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구속 전 신문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받은 쪽지에 대해 내가 썼는지 가물가물하다는 취지로 답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이 윤 대통령의 진술을 뒤집고 있는 가운데 추후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입장이 달라질지 주목됩니다. JTBC 하이빈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당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강한 어투였다며 싹 다 잡아들이란 대통령의 지시를 아주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또 자신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분명히 보고했다며 당시 자리 배치가 어땠는지까지 설명하며 지금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닌답니다 하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재현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계엄 당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밤 10시 53분경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대뜸 체포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이어갔다고 했습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당시 목적어가 없어 국내 간첩단 사건을 적발한 걸로 추정만 했는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하며 정치인 체포 지시라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북한 보위부에 빗대며 당시 상황과 충격받은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홍 전 차장은 이 체포 지시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보고했는데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조 원장이 소파에 앉아 있다 나가버렸다며 구체적인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다소 의외의 답을 받았습니다.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반면 한자리에 출석한 조 원장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12월 3일 날 밤에 원장인 저한테 보고했느냐,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홍 전 차장의 경질 사유를 놓고도 두 사람은 대립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따르지 않아서 경질된 거라고 주장한 반면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해 자신이 직접 경질을 건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체포 명단을 받아 적다가 미쳤다고 생각해 받아 적기를 멈췄다고도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받아 적은 그 메모를 검찰이 확보해서 법원에 증거로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온 직후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때 여 전 사령관이 체포자 명단을 알려줬다는 겁니다. 홍 전 차장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줄줄이 불러주는 이름을 받아 적다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워딩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친 X로구나. 그거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메모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 전 차장 증언으로 12.3 내란 사태 당시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조가 운영됐다는 게 처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실제 홍 전 차장의 당시 메모를 확보했고 내란죄 관련자들의 재판에 증거로 쓰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는 물론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것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홍 전 차장의 메모는 12.3 내란 사태 때 정치인 체포 계획이 있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중요한 물증이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이 체포 명단과 관련해 저희가 새롭게 파악한 내용도 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 조사에서 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에 대해 윤 대통령이 사적 모임 자리에 품평회에서 말한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누굴 체포할지 윤 대통령이 직접 골랐다는 건데 검찰은 이 명단이 적힌 문건도 방첩사로부터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검찰에서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명단과 관련해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받았고 그 명단을 본 뒤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한 품평회에서 윤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던 사람들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 사람이 식사하는 사적 모임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나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품평회라고 불렀는데 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자주 언급한 사람들이 체포 명단에 올랐다는 겁니다. 실제 체포 대상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윤 대통령과 각을 세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검찰은 또 방첩사에서 이들 체포 대상자 명단이 적힌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로 불러준 명단입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모의 의혹이 불거졌을 때 정치선동이라고 반박했지만 최근 이진우 수방사령관, 각종군 특전사령관,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한남동 공간으로 불렀죠. 무슨 얘기했습니까? 계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거짓 선동하고 정치 선동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식사 자리에서 언급한 사람들이 체포 대상자가 됐던 겁니다. 윤 대통령이 식사 자리에서 찍은 사람들이 체포 대상자였다는 여 전 사령관의 진술로 포고령 실행 의지가 없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됐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지목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공수처의 관저 압수수색을 승인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영부인도 경호 대상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간호장교들까지 대통령 생일잔치에 동원했다. 김 여사를 위해 작살로 물고기 잡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폭로가 나오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김 차장은 이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닌 것 같다. 작은 행사였다. 일부 사실이 아니다. 답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민정 기자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김건희 여사가 있는 한남동 관저의 압수수색 집행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좀 승인을 해주시지 그래요? 가서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 경호 대상자는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영부인님도 경호 대상자입니다.
김 차장의 과잉 충성 논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그중 하나는 김 차장이 김건희 여사를 위해 작살로 물고기 잡는 장면을 연출했다는 의혹입니다. 김 차장은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과 영부인님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또 앞서 경호처 60주년 행사가 사실상 대통령 생일잔치가 되면서 대통령 헌정곡까지 합창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는데 김 차장은 작은 행사였다라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상설 60주년이 노가바하고 삼행시 합니까? 그 부분은 한 코너였고요. 저희가 연예 기획사를 동원하거나 다른 외부 초청 인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안 돼서 내부 자체적으로 조그만 또 당시 행사에는 경호처 직원뿐 아니라 군 간호장교와 여경까지 동원됐다는 제보도 공개됐습니다. 아니 그래서 간호장교들 기쁨조도 아니고 맞습니다. 경호처하고 경호부대 함께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50주년 때도 그렇게 행사를 했고 알겠습니다. 60주년 때도 했습니다. 대통령 생일잔치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냐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에 김 차장은 이렇게 비난받을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아예 증언을 거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저희 JT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증언까지 나왔지만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모든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는 답만 반복했습니다. 게다가 이런 증언 거부는 누구보다 법치 수호에 앞장서야 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거들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청문회가 시작하기 전부터 증언 거부에 물꼬를 튼 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개별 의사를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증인 선서를 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시간이 걸리시더라도 여기 참석하신 증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증언을 거부할 것인지 선서를 거부할 것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논란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홀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더 커졌습니다.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시 행적을 묻는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자 야당에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직후에 계엄이 지속되던 2시간 동안 어디 가서 뭐 하셨습니까? 증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내란 속의 윤석열의 오른팔로 남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민 증인?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앞서 김용현 전 장관의 비서관이었던 양호열 전 행정관도 증언과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안규백 내란국조특위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것도 국회 증감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재판장이 아니라며 진술 거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청문회라는 이유로 헌법상 보장된 인권을 침해하겠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가 불법이라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경호처를 사실상 옹호했습니다. 공수처가 무슨 자격으로 경호처가 위법한 행위를 한 거고 경호관들 다 잡아서 수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까? 처장께서 당당하게 대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각에선 핵심 증인들의 불참과 증언 거부까지 이어지면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나와 내각과 군, 국정원 등 여러 고위 관계자들의 증언을 거짓말로 만들었고 하루 만에 다시 또 반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앞선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국무회의를 거친 적법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는 한덕수 당시 총리의 증언을 뒤집었습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까지 거짓말쟁이로 만든 겁니다. 조혜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서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피의자 신문에 전격 출석했습니다. 40분 넘게 직접 발언하며 비상계엄의 적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거친 적법한 계엄이었다는 취지로 재판부를 향해 직접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회의를 거쳐 적법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때문에 내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정작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 잘못된 계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의 흠결이라든지 실체적 흠결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 국무회의 심의가 없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계엄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포가 된 거죠?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앞서 검찰도 내란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을 뿐 실질적인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하자 있는 국무회의였다고 결론 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정족수가 채워지자 불과 5분 만에 회의를 끝내고 나는 간다며 방송으로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계엄 전 국무회의 당시 상황 등을 조사했습니다. 취재 결과 검찰은 또 계엄 당일 최상목 권한대행의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내역, 그리고 윤 대통령이 준 비상입법기구 예비비 내용이 담긴 쪽지까지 확보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국무회의를 거친 적법한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말이 거짓이란 증거는 한둘이 아닙니다. 딱 5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발언 기회조차 없었고 윤 대통령이 머문 시간 역시 2, 3분밖에 되지 않았다고 여러 국무위원들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마땅히 남겨야 할 회의록마저 안 남겼고 전두환마저 자필로 서명해 공개했던 계엄 공고문조차 없었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정족수 11명이 찬 건 12월 3일 밤 10시 17분입니다. 5분간 급히 회의가 진행돼 10시 22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10시 23분 윤 대통령이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된 이 절차에 대해 국무위원들은 문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더 얘기할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바로 이제 이석을 하셔가지고 그마저 회의 시간 전체에 머물지 않고 2, 3분만 앉아 있었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무척 짧은 시간 동안 계시다가 제 기억으로는 2, 3분 정도인데 지금 회의를 마칩니다라는 선언이 없는 상태에서 잠시 들어오셨다가 나가셨습니다. 속성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엔 회의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회의 형태로 회의장에 누가 기재를 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두환마저도 자필로 서명해 공개했던 계엄 공고문. 본 사람도 서명한 사람도 없다고 말합니다. 대통령의 계엄 행위에 부서 한 분 있으면 손들거나 일어나 주세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어느 경우든 부서 안 하셨습니까?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도 관련법도 모두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그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밤 10시 17분 시작된 국무회의는 5분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23분 윤 대통령은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역시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의 폭주로 국가적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당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김 여사 특검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김혜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안보 위협을 비상계엄의 이유로 꼽기도 했습니다. 야당은 현재의 간첩죄 규정의 개정에 반대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간첩들은 한국에서 활개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야당의 예산 감액과 정부 관료 탄핵 등으로 인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내란죄 관련자들의 재판에 야당이 추진하던 김건희 특검법안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윤 대통령이 당시 국정 상황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보여주는 단서라는 겁니다. 당시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특검법을 계속 발의했고 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이를 막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한 자릿수 이탈표만 나와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었는데 당시 한동훈 대표가 무조건 막겠다는 말 대신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본 겁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지난 15일 노출된 공수처의 수색영장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이 비상계엄의 전제 사실로 적시돼 있습니다. 두 수사기관 모두 김 여사 특검법을 내란의 배경으로 지목하면서
윤 대통령이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는지는 앞으로 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김 여사 특검법 외에 최상병 특검법과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언론 보도들도 법원에 증거로 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사이에서도 국회의장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계엄 포고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잘못 뺏긴 거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이 김용현 전 장관도 검찰 조사에서 부하 탓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자신은 현장 상황이 혼란스럽다길래 사상자가 날 수도 있다고 판단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게 사람을 빼내라고 지시했는데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오해한 것 같다고 진술한 겁니다. 이승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12.3 내란 사태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항명이 될지는 알았지만 그 임무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을 물어보니 곽 전 사령관이 혼란스럽다고 해서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람을 빼낼 수 있으면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급박한 상황에서 곽 전 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빼내라는 지시로 오해했을 수 있고 질서 유지를 위해 지시한 것이 와전된 것 같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사람을 빼내라고만 했는데 곽 전 사령관이 오해해서 국회의원을 빼내라고 잘못 이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어 김 전 장관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면 계엄군 철수 지시를 내렸으면 되는데 사람을 빼내라고 지시했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계엄 포고령 작성 책임을 김 전 장관에게 미뤘는데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의 책임을 곽 전 사령관에게 미루고 있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도 부정선거론을 꺼내들었지만 계엄 선포가 있기 약 7개월 전 방첩사는 이미 부정선거 의혹은 근거가 없는 실현되기 어려운 주장이란 결론을 내렸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여인영 당시 사령관은 아니구나 하면서 잘 이해했다고 말했다고도 군은 증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정선거론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거 알면서도 선관위에 쳐들어갔다는 겁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당시 권총을 소지한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낸 명분은 부정선거 의혹이었습니다. 당시 이 작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하고 충안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선포가 있기 약 7개월 전인 지난해 5월에 이미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내부 보고를 받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방첩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돼서 저의 보고를 받고 대법원 판결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실제 여 전 사령관 지시로 작성된 8쪽 분량 내부 보고서의 결론은 부정선거 의혹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거였습니다. 법원 판단까지도 믿지 못하면서 객관성이 결여된 의혹을 계속 제기하는 집단에 일방적 주장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도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시 여 전 사령관의 반응은 석연치 않았습니다. 쟁점 의혹된 것에 대해서 그래 이건 아니구나 명확히 알면서도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 하면서 그래 알았다 잘 이해했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고도 선관위 장악 시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전히 여러 경로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공수처가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공수처는 어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 직후 병원으로 갈 거란 사실도 모른 채 구치소에서 기다리다 허탕을 치기도 했는데 이 때문에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받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공수처 수사팀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강제 구인을 실패하고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탄핵 심판을 마친 뒤 병원에 간 윤 대통령이 밤 9시를 넘어 구치소에 도착하면서 강제 구인이 불발됐습니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밤 9시가 넘으면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 조사가 가능한데 윤 대통령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병원 방문을 사전에 알지 못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 병원 방문을 언제 인지하셨을까요, 공수처는? 공수처가 미리 인지한 건 아닌데 병원까지 찾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인권 차원에서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구치소에서 구인을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 첫 강제 구인을 시도했는데 윤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이 밤 9시까지 진행되면서 무산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진술 거부가 예상되는 만큼 강제 구인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공수처는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우리 공수처는 법 질서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는 오늘 세 번째 강제 구인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구치소 내 조사실을 마련해 현장 조사까지 준비했는데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대면 조사를 고집할 경우 시간만 낭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언제까지 구속할 수 있는지 구속 기한을 제대로 따지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이 이대로 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구속 수사는 최대 20일 동안인데 이게 다음 달 7일까지라는 공수처의 계산을 놓고 계산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박병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시점은 지난 15일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일, 한 차례 법원이 연장을 해주면 최대 20일까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이 청구되면 수사기관이 법원에 기록을 건네고 다시 돌려받는 기간은 체포 기간에서 빠집니다. 구속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가 17일 청구한 구속영장은 지난 19일 발부됐습니다. 공수처는 17일부터 19일까지를 빼고 열흘째 되는 날인 28일을 1차 구속기한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 특수본의 계산은 다릅니다. 구속영장 청구부터 발부 시점까지 날짜로는 3일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약 33시간이 걸렸습니다. 공수처 셈법대로 3일이 아닌 최대 이틀을 빼는 게 맞다는 것이 검찰 특수본의 입장입니다. 특히 인신구속은 인권 침해 요소가 많아 최대한 보수적으로 날짜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게 검찰 내부 의견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피의자에 유리하게 해석을 해야 불법 구금 논란 등이 안 생긴다는 겁니다. 검찰 계산대로라면 1차 구속기한은 공수처가 주장하는 날짜보다 앞당겨지게 됩니다. 구속기한을 잘못 계산할 경우엔 피의자가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송부와 관련해서는 검찰과 최대한 지금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절차에 미흡함이 없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앞으로도 조사에 불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구속기한을 채우기보다 빠른 시일 내에 기소해 재판 절차를 시작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쏟아내고 있지만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증거는 내놓은 적이 없고 아예 틀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중 하나가 선관위는 압수수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5년간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180차례 넘게 있었고 이 중 90%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뤄졌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관위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해왔습니다. 부정선거 시스템 뒤엔 특정 정치 세력과 국제적 연대가 있다며 이 상황이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관위를 강제로 수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라서 압수수색을 안 받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계엄군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단 논리인 겁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선관위가 제출한 지난 5년간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및 강제 수사 내역입니다.
그간 수사기관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건 과천중앙선관위 30회를 포함해 총 181회입니다. 이 중 91%인 165회는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 이후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4월 10일 총선 투표지 훼손 사건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등 압수수색의 사유는 다양했습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선관위를 강제 수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선관위가 서버 제출 등 요청 사항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법원 및 헌재의 검증이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요청한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 선거가 부정이었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다.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신청한 증인들에는 부정선거 음모론자가 여러 명 포함됐습니다. 음모론을 퍼뜨려온 대학 교수, 김용현 전 장관의 대리인뿐 아니라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투표 관리관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그동안 탄핵 심판 변론에서 부정선거를 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팩트를 확인하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나 JTBC 취재 결과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한 증인 24명 가운데 부정선거 입증을 위한 증인만 9명에 달합니다. 여기엔 선거 무효 소송을 대리했던 박주현, 유승수 변호사가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선거 관리를 할 필요가 없죠. 아니, 차라리 그냥 행정부가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뭐하러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기관을 만들어서 선거 관리를 시키겠어요? 하지만 법원에서 부정선거로 인정돼 선거 무효 소송이 인용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유승수 변호사는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혐의 재판 대리인이기도 합니다. 당장 내일 헌재에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는데 김 전 장관의 대리인까지 증인으로 부르려 했던 겁니다. 이외에도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해온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대학 교수도 증인 신청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QR코드와 프린트 전문가라 주장하는 재검표 참관인과 성명 불상의 투표 관리관도 포함됐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 없는 일부 증인만 우선 채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진행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4차 변론은 20명이 방청할 수 있는데 2,800명이 넘게 신청해 1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됐다는 가짜뉴스. 주한미군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밝혔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은 여전히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한미군이 아예 공식 계정에서 스카이데일리 보도가 거짓이란 얘기다. 주한주일 미군, 미국 국방부 어디도 체포한 일이 없다. 일일이 설명까지 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스카이데일리의 모든 정보는 거짓이고 미 국방부와 주한미군 모두 이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이 어제 SNS 계정인 X에 남긴 글입니다. 주한미군 계정에 스카이데일리의 보도를 반박한 JTBC 등의 기사가 가짜뉴스라고 한 거냐는 댓글들이 올라오자 스카이데일리가 거짓 주장을 한 거라고 명확히 한 겁니다. 주한미군은 이야기 전체가 거짓이라며 주한미군, 주일미군, 미 국방정보국, 미 국방부 어느 곳도 그런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과 미군이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다. 이들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는 스카이데일리의 기사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어떤 기관도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기사는 미군 정보 소식통을 인용했고 주한미군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일부 누리꾼의 댓글에 대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주한미군은 이틀 전에 이미 스카이데일리의 가짜뉴스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낸 바 있습니다. 또 중앙선관위와 경찰 등 관계기관들도 모두 해당 기사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카이데일리는 체포된 일부가 주일 미군 기지를 거쳐 미국 본토로 압송됐다는 내용 등 추가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게 바로 김민전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에서도 여러 차례 음모론을 주장하다가 동료 의원들로부터 그만하라고 제지를 당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어제 낮 11시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소속 의원들 단체 텔레그램방에 인터넷 기사를 하나 공유했다고 합니다. 투표함 바꿔치기 등의 내용이 담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기사입니다. 그러자 한 초선 의원이 팩트를 확인해보라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다른 의원들이 팩트가 맞지 않아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며 김 의원을 옹호하자 한 중진 의원이 정리에 나섰다고 합니다. 이 방에서 부정선거 관련한 논의가 더 진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한 겁니다. 이 메시지에 여러 의원이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김민전 의원은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한 제보 등을 여당 의원들 텔레그램방에 여러 차례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죽임을 당한 시체가 상당히 있는 것이라며 누가 어떻게 살인을 했는지 검찰이 조사해야 한다는 식의 말들을 보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음모론을 계속 제기하자 일부 의원들이 제동을 걸은 겁니다. 한 의원은 대법원도 아니라고 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여러 차례 공유하니 의원들의 피로감이 표출된 것이라고 JTBC에 밝혔습니다. 결국 김 의원은 더 이상 투개표의 안정성과 관련한 문제 제기를 대화방에서 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 하루를 가지 못했습니다. 김 의원이 제기한 음모론에 일부 의원들이 제동을 걸었다는 기사가 나오자 부정선거와 관련한 것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사진을 단체방에 올린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진도 기사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별다른 말을 덧붙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구속을 피하고 여전히 경호처를 지휘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경호처 본부장급 이상 간부들이 집단 사직서를 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 본부장급 이상 고위 간부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성훈 차장 체제론 무너진 경호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지휘부 차원에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작 이른바 김건희, 김용현 라인으로 꼽히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한 뒤 복귀해 확대 간부 회의를 열고 이제는 화해와 치유의 시간이란 취지로 말하며 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부장급 간부들이 반발하며 부장급 이상 전원은 사표를 쓰자고 의견을 냈지만 김 차장은 묵살했고 결국 본부장급 간부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간부들의 집단 사의를 통해 직원들에게 재신임을 받겠다는 취지도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그 정도 결기를 보여줘야 직원들도 따라오지 않겠냐며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경호처 내부에선 김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핵심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데 우려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월 달에 담당자에게 삭제를 지시한 건 12월 3일 내란 전후의 기록들을 삭제하기 위함이라고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래도 부정하시겠습니까? 예, 2일마다 자동 삭제되는 걸로 보고를 받고 그렇게 알고 있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닙니다. 지난 18일 검찰이 기각한 구속영장 신청서에도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겠다는 방침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내세워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한 게 과연 타당했는지 따지는 권한쟁의 심판도 진행됐습니다.
헌재는 여야 합의라는 게 정확히 뭘 말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최대행 측은 여기에 명확히 답하지 못한 채 국회 관행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김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조환창, 정계선 재판관 2명만 임명했습니다.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8명이 자리를 채우면서 탄핵 심판 심리와 선고는 가능해졌지만 여전히 논란은 남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이유입니다. 오늘 열린 첫 변론, 최대행 측은 관행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2000년 이후에 오랜 즉시 관행이 여 한 명, 야 한 명, 여야 합의 한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헌재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여야 합의가 이제 정확한 어떤 사항에 대한 합의를 의미합니까? 3일 재판관 중 통상 1위는 여당 추천, 1위는 야당 추천, 1위는 여야 합의가 합의하에 추천되어 온 것은 분명한 관행입니다. 역시나 관행이란 답이 돌아오자 또다시 같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선출 절차에 하자가 없다면 바로 임명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십니까? 그건 법적 요건은 아니라고 아니죠? 봅니다. 예. 같은 답변이 되풀이되자 헌재는 그만하자며 변론을 종결시켰습니다. 그 정도 하죠. 하나만 더. 하나만 더. 그만합시다. 청구의 마무리 변론하십시오. 계속 겉돌고 있기 때문에 변론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는 오늘로 변론을 끝내고 곧바로 선고 기일을 잡기로 했습니다. JTBC 김영민입니다. 법원 폭동 사태를 벌인 극렬 지지자 가운데 지금까지 58명이 구속됐습니다. 여기엔 윤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했던 유튜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 영상을 바탕으로 도망간 폭동 가담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모두 구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유튜버 젊은 시각이 오늘 오후 올린 글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이동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유튜버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동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했던 윤 대통령 지지자이기도 합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해당 유튜버를 포함해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5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어제 구속된 2명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구속된 가담자는 58명입니다. 경찰은 유튜브 영상뿐 아니라 법원 안팎 CCTV 등을 모두 분석해 폭동 가담자를 계속 찾고 있습니다.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차고 다닌 또 다른 유튜버 이모 씨 등은 내일 추가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 씨는 사랑제일교회 목사 정광훈 씨를 추종하는 인물입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엔 전 씨에 대한 영상들로 가득합니다. 어제 자수한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폭동 가담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특수폭행, 공동주거침입 등입니다. 경찰은 구속된 피해자들을 추가로 조사해 소요죄 등 처벌 수위가 높은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일선 법원 판사들이 모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의 법관들은 어떤 위협에도 흔들림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있어서는 안 될 사법부 테러가 벌어졌지만 윤 대통령 극렬 지지자들에게서 반성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들은 이제 헌법재판소를 에워싸고 위협을 계속하고 있고 법원 폭동을 부추겼던 극우 유튜버들은 헌재로 자리를 옮겨 똑같이 선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입니다. 법원 폭동 가담자 수십 명이 경찰에 연행된 뒤 한 극우 유튜버의 라이브 방송 영상입니다. 화면 아래 계좌번호와 사랑제일교회 글씨도 보입니다. 지금은 삭제된 이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해 살펴봤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지휘하는 듯 실시간 방송을 이어갑니다. 날이 새가고 있습니다. 곧 우리 원군이 달려오니까 좀만 더 버티시게요. 그럽시다. 자,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죽어요. 잡아가라면 잡아가. 죽여라면 죽여. 폭동 행위를 잘한 일이라 말하고
시청자들에게 다 모이라고 합니다. 자, 소화기 가져와요. 소화기. 방아선을 여기다 만들어요. 자, 우리 시니어분들 앞으로 앞장서 주세요. 시니어. 우리가 오늘 법원 공격을 잘한 거예요. 한번 꽃대를 보여줘야 돼요. 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오셔야 됩니다. 현장. 이 유튜버는 어제 윤 대통령이 출석한 헌법재판소 집회도 실시간 중계합니다. 또 다른 유튜버는 허위 정보를 내세우며 헌재를 포위하자고 소리칩니다. 이번에 JTBC 기자 의혹 있었죠? 누가 문 부셨어요? 뿌락지들이 문을 부시지 않았습니까? 네. 100만이 모여봐. 광화문뿐만이 아니라 헌재까지 싹 둘러쳐. 까지 앉아. 네. 헌재 못 나가. 헌법재판소 앞은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경찰은 헬멧과 방패를 갖췄고 신체 보호복까지 입었습니다. 저희 밀착 카메라 취재진도 최대한 안전하게 취재 중인데 아직까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윤 대통령 지지자들, JTBC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자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된 허위 정보를 말합니다. 그분 아니에요? 네. 아주 유사하게 생겨서. 천 남성은 입건이 됐고 특정이 됐어요. 그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그거 가짜인지 진짜인지 몰라요. 어쨌든 JTBC가 가담이 됐다라는 거. 성함이 뭐라고요? 저 JTBC의 이상엽 기자입니다. 이상엽? 상자 엽서할 때 엽이. 엽자? 네. 중국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중국인이거나 뭐 중성적이거나. 국적은 한국이고 부모님은 강원도에 계세요. 중국에 뭐 받았어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한창일 때의 안국역 4번 출구. 경찰은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사거리를 바짝 통제했습니다. 경찰 4천여 명이 통행로를 지켰고 경찰 버스 100여 대로 일종의 차단벽을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유튜버가 경찰을 상대로 명찰이 없다고 따지자 왜 명찰이 없냐 이거 이 사람은. 아니 근데 이 사람은 왜 말을 못해요? 한국말 못해?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용역이야. 명찰이 아니야. 오히려 다른 윤 대통령 지지자가 이 유튜버를 나무랍니다. 사적으로 하자. 괜찮아요. 진짜 짜증나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촌스러워. 우리는 세련되게 우리 의견을 표하면 되지.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번엔 헌재 입구로 몰려듭니다. 지금 신고된 집회는 끝이 났습니다. 다들 모여 계시지 마시고요. 지하철 등을 통해서 귀가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디 감히 국민을 무시해? 아주 진압 작전에 그냥 룰을 모르는구만. 오후 6시 헌재에서 1km쯤 떨어진 곳에 경찰 오토바이들이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경찰도 현장 인근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후 9시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돌아간 뒤에야 헌재 주변의 혼란은 끝났습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충격이 생생한 오늘도 이곳 헌법재판소에서 격렬한 장면들이 포착됐습니다. 선동과 폭력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 첫 공식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명목은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발표였지만 방점은 중국 견제에 찍혀 있었습니다. 유예할 듯 보였던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도 다음 달에 곧바로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 곧바로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명목은 대규모 인공지능 인프라 발표였습니다. You're a new American company that will invest $500 billion at least in AI infrastructure in the United States and very, very quickly. 챗GPT의 오픈 AI와 오라클, 일본 소프트뱅크 이 세 개 기업이 막대한 투자금으로 AI 합작 회사를 설립한다며 자신의 치적임을 강조했습니다. AI는 중국이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고 미국이 견제를 특히 강화하는 미래 산업입니다. 대규모 AI 정책 이면에 중국 견제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We're talking about a tariff of 10% on China based on the fact that they're sending fentanyl to Mexico and Canada. Probably February 1st is the date we're looking at. 취임식 직후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서 관계 개선을 검토한다는 분석도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하루 만에 중국 견제라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첫 일정도 쿼드 장관 회의였습니다.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안보 대화체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is leads the PRC is the most potent and dangerous near-peer adversary this nation has ever confronted. 이런 가운데 스타파닉 주 유엔 대사 후보자는 최고의 동맹이 어디냐는 질문에 영국, 이스라엘, 일본, 호주만 꼽은 채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 견제란 목표를 분명히 하는 사이 한국 패싱 현상만 굳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접근해 손가락을 자르거나 자해하라고 한 뒤 산재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체류자 신분이거나 비자가 얼마 남지 않은 이들의 절박함을 이용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손을 안 자를 거냐는 물음에 아니오라고 답변합니다. 얼마 뒤 돈이 들어왔다며 감사하다 답합니다. 우즈베키스탄 말로 오간 이 대화, 산재 브로커 40대 오모 씨와 한 외국인 노동자가 주고받은 메시지입니다. 주거지에서 체포합니다. 변호인 선임할 수 있고. 행정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브로커 오 씨는 식당이나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주로 불법 체류자거나 체류 기간이 얼마 안 남은 절박한 이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을 절단하거나 훼손하라고 지시한 뒤 산재가 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타냈습니다. 사기랑 거짓 산재 신청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고 해주고. 허위 사업장과 가짜 근로계약서를 만드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기 때문에 아파트 실내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끝나기 때문에 책임을 면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씨에게 넘어간 외국인 노동자 13명이 자해를 했고 산재보험금 5억 원을 타냈습니다. 보험금 절반은 오 씨가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갔습니다. 체포영장 그리고 본인에 대한 압수영장. 경찰은 오 씨 등 14명을 구속하고 불법 체류자 2명은 강제 추방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이성대 기자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권성동과 친한 친구들. 자, 국민의힘이 본격적으로 탄핵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를 향한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어제였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이다, 이른바 친분설을 제기했는데, 자, 오늘도 헌재에 항의 방문해서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와 절친입니다. 누구보다도 가깝습니다. 2020년대 이재명 대표의 모친께서 돌아가셨는데 그때도 상가에 다녀간 것을 자랑삼아 헌재 관계자들한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만약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할 거면은 이거는 재판, 재청 내지 기피 사유라.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노골적인 헌재 흔들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권 대표가 답변을 요구하니까 헌재에서는 즉각적으로 답변을 내놨습니다. 자, 보시면요. 한마디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문영배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간 적도 없고 조의금을 낸 적도 없다라고 정면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뒤에 내가 좀 잘못 들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명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닌 말고식으로 나온 거네요. 자, 결과적으로 그런데요. 자, 사실관계도 틀렸지만 친소관계가 있든 없든 또는 모친상에 갔든 말든 그것이 지금 무조건적으로 심판에, 재판에 배제 사유가 되냐, 이건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 참고로 다른 헌법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 사법연수원 17기인데 권성동 원내대표와 동기입니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 성향의 정영식 재판관 역시 이번 재판에서 배제돼야 된다, 이런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연수원 기수나 친분 관계를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심판을 미리 예단하는 것은 정략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있었는데 원내대표가 판사들이 친분에 따라서 판결한다는 듯이 공개적으로 말하는 건 부적절하죠. 그렇습니다. 또 있습니다. 계속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논리대로 좀 지적을 해보면요. 자, 이재명 대표와 친하니까 재판에서 빠져야 된다라는 식인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제일 먼저 빠져야 되는 사람 다름 아닌 권성동 원내대표 본인이다.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건데요. 네. 자, 이재명 대표 대학교 선후배, 2년 선후배입니다. 상당히 친했고요. 과거에 권 대표의 부인이 이 대표의 미팅을 주선해 준 적도 있다라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미팅 주선은 웬만큼 친하지 않으면 주선해 주기가 쉽지가 않죠. 네. 욕도 먹고 그러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만날 때마다 좀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을 많이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우리 어릴 때 고시 공부를 같이 한 옆방을 쓰던 우리 선배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지금 하는 데가 아니지. 당시에 이 장면이 공개됐을 때도 굉장히 가깝긴 가까웠나 보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사적으로도 많이 친하다라는 얘기는 이미 정치권 기자들 사이에서도 많이 알고 있고요. 네. 자,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대통령과도 오랜 친구입니다. 지난주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울먹인 적도 있었는데, 자,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법재판관의 친분관계, 성향이랑 이런 것들을 따지기 전에 오랜 친구였던 윤 대통령이 왜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졌는지, 불법 개혁을 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조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자, 무엇보다도 지금 탄핵 심판을 하고 있는 헌재에 약속도 없이 찾아가서 근거 없는 친분설로 이 심판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다름 아닌 여당과 국회의원이라는 점에서 좀 심각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더 이상 이 법치주의를 흔드는 일은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바로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한 지붕 두 가족, 개혁 분당. 자, 지금 탄핵 정국 때문에 관심이 조금 줄어들어 있었는데 개혁신당 안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허은하 대표와 이준석 의원 측의 천하람 원내대표가 최고위를 따로따로 여는 상당히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각자 따로 연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서로 상대방이 연 최고위는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잠깐 보시죠. 어제 참칭 최고위원 회의에 의결된 당대표 직무정지에 대한 무효선언과 더불어서 최고위라고 하기 어려운 참칭 최고위를 개최하시고 또 법적 조치까지 이야기하시고 하시는 거는 양측 모두 참칭 최고위라고 했네요. 근데 이게 사실 뭐 국민적 관심이 초유의 내란 사태, 또 법원 폭동 사태 이런 데 쏠려 있어서 양쪽에 왜 저런지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달 중순이었죠. 허은하 대표가 당 간판격인 이준석 의원 측의 핵심 당직자들을 경질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커진 겁니다. 자, 이준석 의원 측의 천하람 원내대표는 허은하 대표가 당을 사유했다라는 이유로서 직무정지시키고 조만간 당원 소환 투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허 대표 측은 불법적으로 당직을 탈취하는 것이다, 당권을 탈취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엊그제가 개혁신당의 창당 1주년이었습니다. 네. 서로 축하 대신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다툼만 있었는데 그 장면도 같이 보시죠. 증거인멸! 입 닫아!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이에요. 아니요, 보여준 거랍니다. 보여준 거야!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이거! 손대지 마! 보여준 거라잖아요. 야! 보여준 이거 다 거라잖아요. 없애놓고 시켜 빨리! 119 불러. 나도 다쳤어! 119 불러! 굉장히 격렬한 물리적 충돌이 있었는데요. 창당 1주년이었습니다. 예, 개혁신당 건전한 야당 하겠다고 출발했는데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성래 기자였습니다. 최근 인천공항은 출국 대기 시간이 예전보다 길어져서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해도 시간이 빠듯한 경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여행객들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200만 명 넘게 몰릴 걸로 보이는 설 연휴가 문제입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평일 오후 시간인데도 인천공항 출국장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저 진부치는 1시간 넘게 기다렸고요. 지금 이 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2배 정도는 길어진 것 같아요. 3시간 전에 도착해도 빠듯하다는 경험담이 외국인 관광객들 사이에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Around 1 hour. So many people tell us at least prepare for 3 hours in airport. 출국을 위해 기다리는 줄이 길어지다 보니까요. 화장실 이용을 막지 않기 위해 차단봉까지 설치할 정도입니다.
실제 오늘 출국하는 한 승객이 짐 붙이는 것부터 탑승동 이동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지켜봤습니다. 지금 이제 2시 32분인데 안쪽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이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시간 반 넘게 걸려 우려한 정도는 아니었지만 보안 검색 과정에서 지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안 나와서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그 검색대에서 좀 오래 걸려갖고 앞에 사람들이 이제 좀 꼬여갖고 오적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급증한 승객을 대응할 인력과 장비 오류도 문제로 꼽힙니다. 여기다 겨울철 두꺼운 외투와 지난달부터 강화된 보안 규정으로 높은 급 신발을 벗어야 하는 등 검색대를 통과해야 할 짐도 늘었습니다. 최장 열흘을 쉴 수 있는 설 연휴 동안 214만 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비는 오는 주말이 될 전망인데 인천공항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출국장을 30분 미리 열고 보안 검색대를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3월 지하철 기본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먹거리 가격도 줄줄이 오르면서 서민들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1년 3개월간 동결됐던 지하철 요금이 조만간 인상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월을 넘기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부가 물가 인상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협조 요청이 워낙 절실해서 작년에 미뤘던 것이 이제 올해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당초 서울시는 지난해 10월쯤 지하철 요금을 1년 전에 이어 추가로 올릴 계획이었지만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맞춰 시점을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내란 사태로 어수선한 시기 다시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나선 겁니다. 이로써 수도권 지하철 기본 요금은 늦어도 오는 3월 전에 현재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릅니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다는 거를 진짜 많이 체감을 하고 있어서 교통비까지 오르면 좀 서민들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한 달로 생각을 하면 그래도 금액이 또 많이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오르는 건 공공요금만이 아닙니다. 이온 음료와 초콜릿 과자, 마요네즈 같은 소스는 물론 웬만한 커피 프랜차이즈들도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다 외식 물가까지 다시 들썩이면서 서민들 부담도 커졌습니다. 식료품 자재나 밥값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아르바이트로 감당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 뭔가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뭔가 계속 다른 것들이 오르다 보니까 지난해만 해도 이른바 빵 서기관까지 두며 밀착 물가 관리에 나섰던 정부가 혼란할 틈을 타 한꺼번에 가격 인상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금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요구가 풀어져 있다라고 생각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슬금슬금 가격을 올리는 수입 물가를 끌어올릴 고환율까지 이어지면서 당분간 생활 물가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중독 문제는 이제 전 세계적인 걱정거리가 됐고 아예 금지법까지 만든 나라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이 오늘부터 청소년 사용자들은 부모의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는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자녀를 둔 학부모들에게 인스타그램은 걱정거리입니다. 몰래 계정을 만들어 놓긴 했더라고요. 보니까 개인 정보 같은 거 올리지 않도록 하거나 모르는 사람이랑 이제 뭐 주고받지 않기 그런 정도로 제재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인스타그램이 만 14세 이상, 18세 이하 사용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계정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Automatic protections for who can contact them and the content they can see. 우선 청소년들이 쓰는 계정은 오늘부터 6월까지 순차적으로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됩니다. 청소년이 팔로우하는 사람들과 이미 연결돼 있는 사람에게서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최근 7일 동안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메시지 내용까지 볼 순 없습니다. 사용 시간도 제한됩니다. 자녀가 하루에 인스타그램을 몇 분까지 쓰도록 할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이거나 선정적인 콘텐츠도 청소년에겐 적게 노출되게 합니다.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판단력이나 아니면 충동성이나
불안감 아니면 타인과의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하는 것들이 성인보다 강한 상태라서 부모가 그리고 사회가 어느 정도 저는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다만 부모의 관리 기능은 청소년 본인이 거절할 경우 사용할 수 없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창밖에 비치는 뿌연 하늘을 보면 바깥에 나서기가 두렵게만 느껴지는데요. 내일까지는 공기질 상황이 좋지 않겠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도는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여전히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먼지에 짙은 안개까지 더해져 출근길 가시거리는 더욱 짧아지겠습니다. 조심히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와 전북, 경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그래도 내일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모레에는 먼지가 대부분 해소되겠습니다. 동해안의 건조특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는 모레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지만 그 전까지는 무척 건조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서울 7도, 대구는 1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6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눈비 소식이 있겠고 기온도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